그 뒤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의 세 번째 줄부터 이제 새로운 은유가 새로운 실제를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인 실제와 문화가 은유를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물리적 실제라고 하는 이미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환경들, 자연적 환경들, 그것과 문화적인 은유에 의한 문화적인 것이 같이 결합하면서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실제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새로운 은유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용문을 쭉 읽을게요. 첫 번째, 관습적 은유,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 이게 아까 구조적 은유가 전쟁은 논쟁이다, 논쟁은 전쟁이다고, 존재론적 은유가 아까 존재론적 변환? 그래서 그릇, 마음이 물체가 아닌데 물체로 그릇으로 만든 거 이런 변환. 지향적 은유 위아래 그러니까 넓고 좁고 이런 것들이 지향적 은유죠. 이런 관습적 은유는 종종 우리가 경험 안에서 지각하는 상관관계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산업 문화에서는 어떤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의 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상관관계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노동을 은유적으로 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유사성을 보게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다양한 관습적 은유, 아이디어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 은유는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에서 생겨나는 유사성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이디어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은 그릇이라고 하는 은유에 근거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은유는 대부분 구조적인데 그것은 구조적인 관습적 은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성을 창조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은유는 그 함의들을 통해서 부각이나 축소, 은폐의 방식으로 경험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은유는 부각된 경험의 전 범위와 경험의 다른 어떤 범위 사이의 유사성을 특징짓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협동적인 예술작품은 우리의 사랑 경험의 특정한 범위를 선택하며 부각된 경험의 전 범위와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데 관련되는 경험의 범위 사이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규정합니다. 다섯 번째, 유사성은 은유의 관점에서 유사성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협동적인 예술작품 은유는 유일한 종류의 유사성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예술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그 좌절 경험을 사랑에서의 좌절 경험으로 단지 실패한 그 좌절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들 때에서의 좌절과 사랑에서의 좌절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지 못했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랑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좌절일 수 있겠죠. 예술작품이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좌절적인 예술작품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예술작품 생산에만 관계되는 독특한 종류의 좌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유는 사고와 행위의 문제이며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행위의 문제이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와 객관적 실제만을 믿는 객관주의자에게 유사성을 창조한다. 논쟁과 전쟁의 논쟁을 전쟁이라고 하면서 유사성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유사한 구조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창조한다는 말은 무의미할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유사성은 원래 실제는 있는 거고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실제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거고 그냥 전쟁은 그것의 그냥 껍데기, 장식에 불과한 거죠. 근데 논쟁은 전쟁을 이게 단지 장식이 아니라 논쟁의 본성 자체가 전쟁의 일부가 논쟁의 본성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사물의 본성관이 실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주의자들한테는 유사성에 뭔가를 창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성에 집착하지 않을 때는 유사성이 뭔가를 창조한다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유사성의 창조는 세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전에 없던 객관적인 유사성을 생성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 유사성에 의한 은유의 예로서 인생은 도박이다. 가 있죠. 인생은 도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활동으로 도박을 경험하며 그 가능한 귀결은 승리나 패배로 지각됩니다.
이러한 은유가 확정되고 통용된다면 우리는 인생과 도박 사이에 어떤 새로운 구조적인 유사성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변하지 않는 본성, 변하지 않는 실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일단 그 배제한다면 일단 새로운 실제 창조가 가능한 거고 새로운 유사성도 창조가 가능한 거죠. 새로운 유사성에 새로운 실제가 창조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진리 들어가겠습니다. 은유는 우리에게 실제, 특히 사회적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창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유는 미래의 행위의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물론 그 만들어진 은유에 일치하는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 새로운 행위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새로운 은유에 의해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서 그것을 에너지 전쟁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전쟁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에 적이 어디 있어요? 적을 만든 거예요. 코로나도 만약에 코로나는 전쟁이다 하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을 우리가 확진자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은유가 만들어지면서 지각하는 방식, 경험하는 방식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전쟁으로 비유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어제도 뭐 신문 기사 보니까는 그 이태원의 강사가 6개월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확진자가 죄수가 된 거잖아요. 어제 말하자면은.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전쟁 상황이었는데 전쟁에서 약간 배신을, 그러니까 이탈한 거죠. 탈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징역을 하는 건데 그게 다시 전쟁과 관련한 비유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 순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은유가 갖는 실제적인 유효성, 실효성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서 에너지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영역에 적이 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으며 무력 사용이라든지 제재 조치, 희생의 요구 등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에너지에 대한 다른 은유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죠. 에너지 위기는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린드는 국가 정책에서든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은유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관찰해요.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미 카터가 말했으니까 그게 전반적이 된 거죠. 보편적이 된 거죠. 하여튼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은유는 실제를 정의하는 힘, 실제의 이해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하나의 은유는 그것이 부각하는 우리의 경험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강요하는데 우리는 그 은유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은유가 갖는 그 내용들을 이제 참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언뜻 이 말은 이 새로운 은유 이론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약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의 측면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죠. 지금 뭐 에너지 위기는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만을 진리라고 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객관적 진리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들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진리에 대한 개념이 객관주의적 견해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에 대한 생각이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믿는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진리는 항상 특정한 개념체계의 상대적이며 그 개념체계는 대개 은유에 의해 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이런 거는 그 푸코가 말하는 정상성, 비정상성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푸코가 정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어떤 진리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왜곡된 것이고 정상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보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거와 좀 연결될 수 있겠죠. 가령 이제 잠은 누워서 자야지라고 하는데 어디죠? 아프리카의 전사 종족들은 잠을 서서 잔대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러면 잠은 당연히 누워서 자야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객관적인 그 본성에 기초한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레이코프의 은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레이코프는 이제 그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안개가 산 앞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용된 은유는 지향적 은유죠. 어디 앞에라고 하는 건 항상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이때 안개가 산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자기를 어디다 투사한 거죠? 산에 투사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개 뒤에 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사를 안개에다 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문화가 당장 여기서도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진리가 되려면 체험적 구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화자가 산에 자기를 투사하는 그 체험적인 게슈탈트가 통용되어야지만 이 은유는 진리처럼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비유한 게 다른 문화여서 안개 뒤에 산이 있다라고 했었나? 하여튼 지금 이 카테고리랑은 다른 방식으로 투사를 했을 때여지만 이해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일단 여기 지향성 조차에서도 어떤 그 문화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를 산에 투사하고 산 앞에 안개가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 게슈탈트, 그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한 안개와 산은 물질상 하나는 기체에 가까운 것, 산은 물체인데 안개를 하나의 객체처럼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앞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은유의 일반적 사용은 객관주의적 진리와 다른, 그러니까 체험주의적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받아들인다. 물리적 세계는 주어진 그대로이다. 문화는 주어진 그대로이다. 인간은 주어진 그대로이다. 인간은 그들의 물리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인간은 또 문화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물리적 세계와 문화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이런 계속된 상호작용 속에서 은유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또 체험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상호작용 속에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말은 진리가 워낙에 있는 게 저 물리적 세계, 객관적 세계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물리적 세계가 상호작용하고 거기에 문화적 의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문화적 실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또 물리적 실제와 사회적 실제가 문화적 실제가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에 진리가 있다는 거고 이게 체험주의죠. 자, 인간의 범주화는 실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 이유는 범주화가 물리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되는 경험의 자연적 차원의 관점에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실제로는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저 실제보다 물리적인 실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제도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은 나무, 탁자, 바위 이거는 이제 물리적 실제죠. 이것 못지않게 사회적 제도, 정치적 제도, 경제적 제도, 인간 이것도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실제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활동은 빼놓고 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것만을 실제라고 봤던 이 방식을 지금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놓는 거죠. 진리에 대한 우리의 해명은 사회적, 인간적 실제는 물론 또 물리적 실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론적 전통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체험주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식에서 고전적인 객관적 실제론과 다르다. 인간의 개념은 사물의 본유적인 속성, 사물의 본래적인 속성에 대응하지 않으며 다만 상호작용적 속성에 대응한다. 이거 약간 오타 같은데요?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인간의 개념은 290. 의 개념. 그럼 그렇게. 인간이라는 개념.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개념. 예, 인간의 개념. 예. 예. 개념이 본성에 있어서 은유적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게 주관주의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까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같이 결합해서 지향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주관주의는 아니고 또 당연히 객관적 실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나 진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꾸면서 객관주의도 극복하고 주관주의도 극복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객관주의는 저 물리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제를 전제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폭력, 강압성 때문에 낭만주의, 주관주의가 대항하잖아요. 저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이 안에서 느끼는 이 폭풍우 같은 이 감정이 더 실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게 어떤 엄격한 객관주의 실제와 그것에 상반된 그 반응으로서 낭만주의나 어떤 정서의 그 강렬함 이런 걸 얘기하는데 둘 다 틀렸다는 거지. 이 사람은 둘 다 틀렸다. 그러니까 약간 양극단에서 그건 결국 같은 걸 얘기하는 양극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또 이게 정반대의 걸 또 가지고 왔을 때 이거는 비슷하다는 거죠. 철저한 객관주의가 된다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의 세계에 합치하는 객관주의적 모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객관주의는 절대적 실제성을 주장하며 그런 실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은유를 또 계속 오타가 나네요. 위험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제 은유는 그거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은유가 어떤 장식을 써서 그거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엄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장식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식이 저 미니멀한 가장 순수한 어떤 본성이 있는데 장식을 다 망쳐놔. 이제 은유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언어적인 장식이 원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은유 자체가 새로운 실제를 창조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객관주의에 대해 낭만주의는 또 주관주의도 주장을 해요. 특히 객관주의가 과학과 결합하면서 비인간화의 경향으로 흐를 때, 이제 객관주의 하면 아까 이 객관주의자들은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만 객관적 실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과학주의에 반대하는 낭만주의 시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워즈워스와 콜린은 이성과 과학 객관성을 비판하고 상상력을 더 높은 진리에 도달하는 보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감정을 자기 이해의 자연적 지침으로 찬양했다. 낭만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과학과 이성, 기술은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또 자연으로부터 소외시켰다. 낭만주의자는 시와 예술, 자연의 복귀를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의 길로 보았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실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은유인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실제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 과학이 말하는 실제에 한정시켜서 바라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런 실제만이 실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낭만주의자는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포용함으로써 진리와 이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상상력 사이의 이분법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진리와 이성이 있고 과학, 객관주의, 자기 쪽에는 예술과 상상력, 인간적인 것이 있어. 이분법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주의는 점차 이렇게 되면은 가려는 방향이 정해지게 돼요. 과학의 반대편, 예술 아니면 종교. 그러면은 이 주관주의는 과학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접근 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주의는 예술과 종교에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확보했으며 이런 태도를 사람들은 객관주의의 찌꺼기, 감정과 상상력의 후퇴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유를 통한 진리의 길은 그런 객관주의로도 과학주의로도 빠지지 않고 주관주의로도 빠지지 않습니다. 은유는 아까 말했던 체험주의적 종합의 길인 제3의 길을 택하며 이것은 이성과 상상력을 융합해요. 그러니까 주관주의가, 낭만주의가 객관주의를 비판을 할 때 이성은 인간성을 파괴해.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 예술, 종교로 갈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우린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모든 사물을 다룰 거야 라고 했을 때 은유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은유는 합리적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합리적 상상력.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성과 상상력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은유의 그 아까 원천 영역을 끌어낼 때 이건 상상력이죠. 내가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상상력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 체험에서 무엇인가를 떠올려야 돼요.
근데 아까 구조적 유사성 있잖아요. 이걸 떠올렸을 때 그 같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아까 논쟁에 갖는 그 안에 수많은 그 체계들, 서술어들, 그 다음에 전쟁에 갖는 그 수많은 서술어들, 체계들, 여기에 구조적인 유사성까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으려면 거기는 합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유의 그 표적, 그러니까 원천 영역 자체는 상상력으로 끌어오지만 구조적인 유사성은 이성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식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성과 상상력을 융합하고 제3의 길을 상상적 합리성, 그 아래 인용문의 제 마지막 줄 상상적 합리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성은 최소한의 범주화와 함의, 추론을 포함합니다. 상상력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로서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보는 것, 우리가 은유적 사고라고 부르는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유는 상상적 합리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사고의 범주가 대부분 은유적이며 일상적인 사유가 은유적 함의와 추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합리성은 바로 그 본성에 있어서 상상적입니다. 은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즉 느낌, 미적 경험, 도덕적 실천, 영적 자각 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력의 이러한 활동은 합리성을 계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상적 합리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주관주의라면 합리성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유를 사용을 했는데 이 은유가 보편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경험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쟤만 자기 독특한, 남들은 아무도 안 한 어떤 거를 끌고 와가지고 은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상상력은 있지만 합리성이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은유의 원천 영역의 구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이것과 같이 결합시켰을 때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의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게 되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은유가 되겠죠. 그게 나름대로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 신화와 주관주의 신화가 그 아래 한 줄을 빼먹었네요. 진리에 대한 체험주의적 접근, 은유의 사용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객관주의 신화와 주관주의 신화 둘 다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객관주의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개념체계의 상대적이며 또한 이것이 결코 어떤 절대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체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객관주의는 또한 인간의 개념체계에 본성적으로 은유적이며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을 통해 받아들이는 상상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이미 어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성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상상적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다. 주관주의가 특히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주의가 간구하는 건 그렇고 주관주의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해, 나아가 우리의 가장 상상적인 이해마저도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안에서의 성공적 활동에 바탕을 둔 개념 체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그 바탕은 물리적 실제에서 거기서 은유적인 사회적 실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주관주의가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은유적 이해가 은유적 함의를 포함하며 이 은유적 이해는 합리성의 상상적 형태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러한 진리,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체험세계, 체험주의, 그러니까 체험세계에 바탕을 둔 좀 더 포괄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상대적이라는 말이 좀 비판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 너무 비판적이잖아요. 그런 상대성이 비판적이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이렇게 딱 틀에 박힌 그런 절대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의미에서의 어떤 상대주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진리와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보겠습니다. 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아까 이제
선생님이 시간 얘기했잖아요. 시간, 뭐 예를 들어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면 또한 한 개념 체계를 은유하는 다른 개념 체계도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세계의 세부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양쪽에 다 이해를 돕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돈을 은유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우리 일상적인 원천 체험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거기도 엮여 있는 방식으로 서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오고 이걸 끌고 오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오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은유는 그 개념의 한 측면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주고 다른 측면은 은폐한다.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은유의 집합의 관점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실제의 많은 측면을 은폐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의 성공적 활동은 은유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생존의 세부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유의 상상적인 능력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동일한 사물을 대하는 타인의 체험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진리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야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은유의 상상적 능력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은유의 관점을 통해서 타인의 관점에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리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것으로 존재하다라고 하는 걸 그걸 전제하지만 타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경험의 의미를 타인에게 완전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은유는 공유되지 않은 경험을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자연적인 구조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은유가 개념 체계를 지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아까 지미 카터처럼 이러한 경향이 객관주의적 진리관과 결합했을 때 여러 다양한 관점들을 공정하게 수용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말하는 은유가 힘이 약한 사람이 말하는 은유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은유의 실제성을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넘어선 진리를 추구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위의 관심사, 우리를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진리에 대한 관심과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느덧 그 은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힘이 가진 사람의 은유가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은유를 누를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또 공정성, 공평성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죠. 누구나의 은유를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 진리 개념으로 갔을 때 체험주의의 대답은 이 두 무릎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진리는 항상 이해에 상대적이며 이 이해는 비보편적인 개념체계에 근거한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미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써야 할 텐데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객관적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체계와 문화적 가치의 상대적이 된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한 10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은유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전반적으로 저의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면 나도 타인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하다 보면은 타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나의 정말 체험적으로 내가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는 타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걸 나 자신을 투사시켜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추구하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이제 그 은유도 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진리는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 저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체험주의 신화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환경의 일부로서의 인간관을 취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환경 및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또한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상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타인의 은유를 통해서 아까 나의 경험의 그물망이 새롭게 재구조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상호작용,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은 이제 내 경험의 그물을 다시 짜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나의 변화도 동시에 수반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는 그 환경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체험주의는 새로운 은유를 생성시키고 새로운 실제를 창조한다. 이러한 체험주의는 인간과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은유의 발생들을 설명한다. 체험주의 및 은유의 실행은 몇 가지 영역에서 보다 풍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은유의 실행이라고 했을 때 체험주의 은유의 실행이 이제 이런 유익한 점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 2, 3, 4에서. 첫 번째, 대인 의사소통과 상호이해.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며 그 세계관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화적, 개인적 경험의 충분한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우리는 인내, 세계관에 있어서 모종의 유연성, 실수에 대한 관용을 필요로 한다. 은유적 상상력은 공감대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공유되지 않은 경험의 본성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각자 한 표적 영역을 놓고 다양한 은유를 끌고 왔을 때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이런 은유를 가지고 이 우정을 이렇게 이해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걔의 세계관과 걔의 생각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유연성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은유적 상상했고, 이 기술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경험을 범주화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 이해의 문제는 낯선 것이 아니다. 즉, 그 문제는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 확장된 모든 대화에서 생겨난다. 두 번째, 자기 이해. 자기 이해도 타인의 상호 이해가 먼저 있을 때 자기 이해도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 능력은 상호 이해 능력을 전제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느끼고 믿는지 등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이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은유를 통해서 타인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나는 나를 이해 못해요. 내가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좀 그 방법을 나한테 이해할 때 쓸 수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막 함몰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과거, 현재의 활동, 현재의 꿈과 목표를 강조하고 그것의 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인 은유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은유를 찾아낸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은유 찾기의 과정은 체험적인 유연성을 개발하는 것과 나란히 진행된다. 그 다음에 의례. 의례는 세레모니를 의례라고 부르는 건데 은유는 반드시 의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은유가 그냥 일시적이고 일회성이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세계관 자체를 바꿀 수 있고 내 경험을 바꿀 수 있으려면 이게 반복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의례가 좀 반복적이잖아요.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반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례는 우리 경험의 반복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조화된 통합된 측면이다. 의례를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구조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혼란과 불일치를 최소화한다. 의례는 체험적 게슈탈트가 이제 구조화예요. 구조화. 그러니까 체험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뭐 아침에 요가를 하고 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체험적 게슈탈트예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제 나의 그 게슈탈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종교적 의례는 전형적으로 은유적인 종류의 활동인데 대개 실제 세계의 대상이 그 종교의 개념 체계가 정의하는 세계의 개체를 가리키는 환유의 방식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게 그 성체 같은 게 환유죠. 이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뭐죠? 피는 포도주고 또 하나 그거 뭐라고? 몸. 예, 몸. 그래서 이렇게 그 영성체라고 하는 게 환유잖아요. 다른 이제 환유인데 그거를 매번 반복을 하죠. 세레모니처럼. 이것도 이제 은유적 활동이라고 봐요. 가령 한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그 도시에서 난 유명인이 살았던 저택을 순례하는 세레모니, 그러니까 관광 코스인데 일종의 세레모니죠. 이걸 행하곤 한다. 이는 그 장소가 그 인물의 환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장소가 그 사람을 대표해. 환유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 장소를 거쳐가라고 하는 거죠. 환유로서 제시되고 관광객들은 그곳을 방문하는 의례를 치르면서 유명인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집으로 사람을 대신함. 물리적인 가까움은 인간적 가까움이라고 하는 은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듯 삶을 이끌어가는 은유는 문화적이든 개인적이든 부분적으로 의례 안에서 유지되며 의례는 우리의 문화적 은유의 체계에 대한 체험적 근거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한다. 의례가 없는 문화란 있을 수 없다. 네 번째, 이제 미적 경험인데 은유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구조의 문제이며 개념 구조는 감각 경험을 비롯한 경험의 모든 자연적 차원을 포괄한다. 아까 이제 원천 영역을 개발할 때 체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다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감각을 생생한 감각을 되살려 와야 돼요. 그 원천 영역에서의 나의 경험들을 같이 연결을 시키려면. 그런 의미에서 에스테틱하다는 거죠. 어떤 감각적인 미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원은 세속적 경험뿐만 아니라 미적 경험도 구조화한다. 예술 작품은 새로운 체험적 게슈탈트를 제공하며 따라서 새로운 정합성을 제공한다. 체험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은 일반적으로 상상적 합리성의 문제이며 새로운 실제를 창조하는 수단이다. 미적 경험은 우리의 관습화된 지각 양식과 사고 양식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정합성, 그러니까 새로운 은유를 내가 끌고 오려고 하더라도 나의 과거의 감성적 경험 같은 거를 충분히 내가 그 환기를 시켜야 되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합성에 주목하거나 또는 그 정합성을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은유적 방식으로 틀이 정해진다. 이게 실제로 그 근대 국가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을 했을 때 국가를 몸으로 이야기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가 처음 형성됐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국가가 뭔지를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민중들한테 금방 이해시킬 수 있죠. 국가가 아직 개념 형성이 안 됐는데 그냥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국가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국가를 은을 사용해서 얘기하죠. 국가는 몸이야. 가령 국가의 머리는 왕이야.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은유가 실제 어느 측면만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정치와 경제 영역이 우리의 삶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때 은유가 매우 중요해진다. 노동은 자원이다 라는 은유를 통해서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이론이 노동을 원료와 동등한 자연적 자원이나 상품으로 취급하며 노동의 비용과 공급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 자연적 자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원을 대하는 방식, 계산, 양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을 대하게 되는 거죠. 이 정치랑 경제가 중요한 사회일수록 이 은유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판단이 되겠죠. 이 은유가 은폐하는 것은 노동의 본성이다. 노동은 자원이다 라는 그 은유는 자원의 비용을 낮게 매기려는 경향, 따라서 무한정하게 싼 노동 공급을 통한 인간 착취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이제 홉스는 국가는 리바이어던이 이제 괴물, 유기체 괴물이잖아요. 바다 괴물. 그 은유를 말하면서 또 왕은 국가의 머리라고 이제 덧붙인다. 자, 그러니까 은유가 갖고 있는 실제 유효성, 그러니까 유효성들, 뭐 좋은 점들도 있고, 뭐 나의 이해에 대해서, 또 대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뭐 의뢰에서도 은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은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은유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고 실제 안에서 어떤 유효성을 갖는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책의 제일 뒤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결론적 내용은 저기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하느라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리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철학적인 내용은 앞에 한 70%가 은유의 사례들, 구체적인 예시들을 쫙 했으면 한 20% 정도로 이 은유가 갖고 있는 철학적 내용들 간단하게 확 정리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진 않아요. 친절하진 않고 뭐 다만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할 때 과학에서 말하는 저 객관적 실제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지만 은유가 새로운 실제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 전제로 원리적인 전제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형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책을 나온 개념, 은유라는 개념이 이제 핵심 개념인데 이 은유라는 말을 사실 비유로 이렇게 바꿔도 더 잘 저는 이해가 돼서 번역의 문제인데 번역을 많이 해서 그리스어 메타포라라는 그 메타포에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이제 개념을 어떻게 우리만 옮겨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다 생각을 해보면 해본 결과 비유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비유. 그다음에 이제 말이라는 게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잖아요. 은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무엇을 뭐에 빗대다, 견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물에 쓰는 말을 다른 사물에다 갖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어에서는 메타포의 그리스어 메타포라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메타라는 말은 이제 단적으로 바꾼다는 거고, 포라라는 말은 이제 세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물에다가 다른 사물에 쓰이는 단어를 딴 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비유란 말이 더 은유보다는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는 것도 어떻게 새로운 비유를 만들고 또 등등 이렇게 개념을 보면 대체를 하면 오히려 더 잘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거 시와 인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시적 은유에서 그거는 이제 문학적 은유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시인이라든지 어떤 기발한 상상력이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자꾸 쓰니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설명한 거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어프로치하는 방법 같은 거 같은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주의가 아니고 주관주의가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컨셉이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그런 거구나 실체가 그러면 이거를 볼 때 개념에 접근할 때 그런 거 배제하고 이렇게 해라는 그 결말 부분은 되게 좋았던 제가 여기까지 못 읽었었는데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해 지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맥락, 이해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앞에 잔뜩 언어학적인.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인 그런 전통이 쭉 설명되다가 그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만들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랑 좀 다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그러니까 정치 때, 캠페인 같은 건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은유가 비교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져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레이코프는 그것도 은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가져온다는 거는 되게 구체적이고 우리의 몸의 체험을 이미 갖고 끌고 오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닿는다도 은유예요.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우리가 의외로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사고를 한다고 보는데 다 은유를 가지고 사고하고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관습적인 방식의 은유인데 새로운 것들을 끌고 오면서 우리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방식, 지각할 수 있는 방식을 더 확장한다고 보는 거죠. 뭐 은유를 비교나 비유보다 훨씬 더 커가라는 네. 넓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까 저 김선생 말한 것처럼 비유나 비교 은유를 그 안에 한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정반대 개념을 이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원적으로 네. 넓게 쓰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활동 모든 영역 안에 은유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요즘 뭐 계속 말을 만들려고 그 개념 만들려고 하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실제로 과학처럼서 말한 그 실제로 또 틀리는 제가 한 가지 좀더 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유 비유든 하여튼 은유든 비유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단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가령 어떤 사태,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상황을 두고서 가령 우리말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 수사에 이제 그 해설서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비슷한 그 속담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같은 그리스어에 이제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이제 우리 센터에서 물 길러 오잖아요. 물동이를 이고 지고다가 문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된 밥에 뭐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막판에 뭔가 일이 그르쳐졌어요. 그럴 때 이제 또 프랑스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속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한국에서 난판다. 그러니까 한국 배가 이렇게 한국으로 거의 다 돌아왔는데 바로 한국 앞에서 자초돼가지고 따라오고 이런 그 강나라별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태,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고 뭔가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뭔가 이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저기는 질문은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단어 한 단어를 가져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은유나 비유, 은유든 비유든 어떤 그 일정 어떤 상황 사태를 보고서 그 속담식으로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은유나 비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확장을 시키면은 우리가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 뭐 역사적인 사례든 뭐 아니면 뭐 이수보화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넓게 보면 메타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 아래도 메타포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단어만을 가리키는 걸 은유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맥락을 사건을 담는 것도 은유라고 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내용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떤 삶이나 생이라는 어떤 사건 자체로 은유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뭐 그러니까
인생은 뭐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은유로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언더스탠딩.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리얼리티도 이제 그 은유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화행론에서 보면 이제 오스틴이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힘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뭐 그 판결의 언어 같은 경우에 보면 판사가 뭐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단지 혐의가 있는 사람이었다가 사형수로 바뀌는 이 실제를 바꿔놓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하고도 좀 같이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단지 언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뭔가 리얼리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 하나 읽고 아까 몸의 철학을 읽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저도 지식이 짧고 다만 이제 이런 새로운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2번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실질적인 객관주의는 절대적 실제성을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분명을 하고 특별한 객관주의에 대해 낭만주의는 주관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객관주의를 레알리즘으로 바꿔놔도 될까요? 아니죠. 객관주의는 오브젝티비즘? 그러니까 오브젝티비즘 제가 영어 발음이 흐져가지고 제가 발음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오브젝티브는 결국은 리얼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알리즘도 리얼한 걸 쓰는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서 낭만주의는 주관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낭만주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낭만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만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낭만주의는 주관적인 거라고 잠꼬대라고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낭만주의자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절대적인 실제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우리가 동의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모든 낭만주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주의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유니크한 점이 낭만주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다른 모든 주의들은 전부 적게는 적든 많든 공리주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공리주의, 유틸리티리아니즘. 근데 낭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낭만주의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라고 추구하는 것은 미학입니다. 아름다움, 뷰티거든요. 그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객관주의든 주관주의든 낭만주의든 이게 전부 자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가치관을 조성하는 데서 하나의 틀로 그 이성을, 주의와 사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말로 레알리스트들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먹고 사는 현실, 이것만이 레알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낭만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낭만주의야말로 진짜 리얼한 거라고 말이에요. 실제하는 거를 믿거든요. 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들이 말하는 실제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객관주의자들이 말하는 네. 실제가 따로 있고 그 두 실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자기 그야말로 리얼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점이 문제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특별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낭만주의는 주관주의를 주장한다. 이건 결국 객관주의자들이 낭만주의를 이렇게 그렇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주관적인 거다. 네, 잠꼬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 낭만주의자 입장이 그 오늘 발표한 그 제3의 길 네. 그거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한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그 특성은 그 제가 쓰는 분은 네. 뭐 감정이나 뭐 자기 반전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이상적인 것을 실제로서 추구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예술이라든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저 과학이나 이런 거 객관적인 실제하고는 전혀 반대편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 방식이니까.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학이죠. 미학을 추구. 다른 유니크한 점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저 객관적인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고 싶어요. 누가 이 사람? 예, 이 책의 저자 네이코프 마크 존슨 이 두 사람. 그러면 멜로 공개는 안 하는. 네, 멜로 공개 아니다. 멜로 공개는. 3회차에 네,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